이번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본 정보와 감상 후기, 스토리, 결말 해석 등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는 2025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된 시대극, 스릴러, 느와르, 범죄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빈, 정우성, 서운수, 원지안, 노재원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독재 정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앙정보부가 핵심 세력으로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현재 시즌2가 촬영 중이며 빠르면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인 만큼 볼 수 있는 곳은 디즈니 플러스가 유일합니다. 백기태는 중앙정보부의 부산 지부 과장이자 3남매 중 첫째이자 장남입니다. 제일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무시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와서는 쪽발이라는 말을 들으며 여전히 차별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생존을 위해서 동생들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지낸 인물입니다. 장교 출신으로 월남전에 파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군대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돈과 높은 지위가 가진 힘을 알게 되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장건영은 부산지검의 검사로 이남매 중 첫째입니다. 일제시대에 강제로 끌려가 마약 중독이 되어서 돌아온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입니다. 부사관 출신이며 현재는 타협 없이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검사이며 시대적인 흐름과 한계를 알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지검 마약반 소속으로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예진은 부산지검의 수사관입니다. 사법고시를 치기도 했지만 여성 검사가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적당히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인물입니다. 동시에 여성인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편한 시선과 업무를 감수하며 계속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장건영의 팀에 배속되어 장건영의 뛰어난 외모에 놀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든든한 인물입니다. 이케다 유지는 본명은 최우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고 일본 야쿠자 두목인 이케다 오사무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현재는 오사무의 일을 보좌하며 자신만의 지위,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수양딸이며 태생이 한국인이라는 것으로 인해 한계와 견제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유지의 최종 목표는 오사무를 밀어내고 조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한순간에 많은 자본을 얻어내서 다른 이들이 손쓸 사이 없이 조직을 먹어버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970년 독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정보를 통제하거나 법 위에 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독재 정권이 유지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중앙정보부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기태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의 과장입니다. 백기태는 누구보다 권력과 돈의 힘을 잘 아는 인물이며 그리고 누구보다 그 권력과 돈을 원하는 인물입니다. 백기태는 자신의 지위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마약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발각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윗선에게 충성을 바치며 눈속임을 통해 자신의 행보를 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백기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 야욕을 채우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지만 변수가 항상 그를 괴롭힙니다. 장건영은 부산지검 마약반 검사입니다. 동기들이 모두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평검사인데 그 이유는 타협하지 않고 본인이 바라는 정의로만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건영은 자신이 승진하지 못하는 현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만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건영의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범죄자가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부산 지역의 마약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백기태는 결국 장건영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장건영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받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내부 권력 다툼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잡아내고 자신의 장점을 국가 권력 2인자인 경호실장 천석중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하며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국장이 되어 명확하고 확실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엔딩입니다. 백기태는
천석중에게 능력으로 인정받게 되고 동시에 백음지의 수첩 내용을 알게 되면서 천석중이 경계하는 정보를 얻게 되면서 스스로 안전장치를 갖추기도 합니다. 거기에 최유지를 자신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얻게 되며 기반을 확실히 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기태는 리스크도 생기게 됩니다. 천석중이 겉으로는 백기태의 아군으로 있지만 천석중은 백기태의 능력만 믿을 뿐 그와 관계를 믿지 않는 상황이며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지 역시 사업적 파트너로 관계가 견고하고 적극적으로 백기태를 밀어주고 있지만 그건 자신이 조직 내부의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지역에서 손댈 수 없는 사업을 하며 한순간에 돈을 땡겨서 조직을 먹기 위한 목적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유진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백기태의 능력이나 백기태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기태가 만들어 놓은 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자신이 힘을 더 키우고자 한다면 백기태를 제거하고 사업장을 먹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백기태가 끔찍이 아끼는 동생 백기현이 백기태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과 백기현이 중앙정보부만큼 강력한 국내의 보안사로 가게 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백기태의 가장 위험한 적이 백기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1화의 나레이션이 백기태가 과거를 회상하는 느낌으로 시대적 흐름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백기태가 바로 몰락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기현 역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백기태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게 백기태를 이기는 방식으로 갈지 백기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갈지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라면 백기태와의 싸움 끝에 백기현이 이기고 백기태를 깔보거나 은퇴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기현 역시 어떤 불법적이거나 권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백기현의 변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모두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리사욕의 범위가 윗선이 챙기고 있지 않은 부분에 한정적이고 윗선이 챙기고 있는 부분을 건들면 바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비서실장인 나영철이 한순간에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리뷰를 작성하는 시점 기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왓챠피디아 점수 3.3, IMDb 점수 7.3, 키노라이츠 점수 7.5를 기록 중입니다. 나름의 평점을 해본다면 100점 만점에 75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예상 가능한 스토리 전개이지만 캐릭터의 개성과 전개를 통한 포인트로 이 작품만의 재미나 개성을 잘 전달한 느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잘 살렸고 그로 인한 재미와 매력도 있는 작품입니다. 시대극, 스릴러, 누아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며 사건,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촘촘한 스토리나 한 명을 포인트로 집중되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작품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서브스턴스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브스턴스는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블랙 코미디, SF, 고어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41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독립영화이지만 흥행에 성공한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골든글로브에서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작품이며 데미 무어, 마가렛 퀼리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과거 다양한 상도 받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인기, 연기력을 갖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된 현재에는 대중들에게 많이 잊혀졌고 아침 에어로빅 쇼가 유일한 출연 프로그램인 상황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현재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방송국에서 자신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어린 신인을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나이 든 자신이 어딘가 불편하고 싫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엘리자베스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다행스럽게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병원에서 나서면서 두 가지의 상황을 겪습니다. 하나는 남자 간호사가 척추를 점검한 이후 하나의 USB를 옷에 몰래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 남자 중학교 동창을 만나 연락처를 받게 되는데 그 연락처를 아무렇게나 찢은 종이에 받고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물에 젖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간호사가 넣어둔 USB를 확인합니다. USB에는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젊고 새로워진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광고인데 특이한 것은 그냥 젊고 어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젊고 어려진 또 다른 자신이 생성되어 현재의 자신과 또 다른 개체로의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어이없어 하면서 USB를 버려버리고 기분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러 나갑니다. 술을 마시러 간 바에서 젊은 커플을 본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나이듦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큰 한계로 느껴지게 됩니다. 만취한 엘리자베스는 집에 와서 모든 것을 토해내고 버렸던 USB를 찾아 서브스턴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서브스턴스는 엘리자베스에게 503이라는 개인 번호와 함께 서브스턴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서브스턴스를 받아옵니다. 서브스턴스는 자신의 육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약물입니다. 사용자는 원래의 자신과 서브스턴스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개체를 각각 일주일씩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는 두 개이지만 의식은 본체의 한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서브스턴스를 처음 받게 되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물약, 새로운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 원래 개체에 주입되는 식량 일주일분, 원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개체에 주입되는 식량 일주일분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더해 새로운 개체의 활동에 필요한 원 개체에서 척수액을 뽑아 주입할 수 있는 주사기, 육체 교환에 필요한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2주에 한 번씩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물약을 제외한 물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서브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약물이 주사되자 엘리자베스의 등이 갈라지며 그곳을 통해 새로운 개체, 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수는 엘리자베스가 잃어버린 젊음을 가지고 있으며 엘리자베스와 다른 방식으로 예쁩니다. 수의 외모에 만족한 엘리자베스는 수와 엘리자베스 두 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는 가장 먼저 엘리자베스의 후임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쁜 외모와 몸매로 인해 수는 빠르게 성장하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는 본인의 삶의 만족감과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까지 얻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수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살아갑니다.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젊고 어리고 예쁜 수의 모습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입니다. 수는 빠르게 성장해 나갑니다. 동시에 수는 많은 남성의 관심을 받고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수는 그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엘리자베스의 삶을 기피하게 됩니다. 수는 이미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이 놓치고 싶지 않은 하루를 더 보내기 위해서 규칙을 어기고 엘리자베스 몸에서 척수를 빼서 수의 삶을 하루 더 연장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기겁합니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가 기형적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서브스턴스에 연락해서 상황에 대한 문의를 남깁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엘리자베스가 수를 자신이 아닌 타인처럼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서브스턴스에서는 규칙을 어김으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무리로 인한 기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수도 엘리자베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 본인이라는 지적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서브스턴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변해버린 손가락으로 인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에게 이러한 큰 데미지를 준 수에 대한 원망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는 더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기 혐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스턴스를 종료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존재 이유 혹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 혹은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효용감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쁘다고 표현해준 그리고 자신에게 다양한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중학교 동창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껏 꾸미고 나갈 준비를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수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넘을 수 없는 젊음과 늙음의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집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이후로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과하게 많은 요리를 만들고 TV만 보면서 약물을 받으러만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수와 엘리자베스는 서로를 다른 개체로 인식하며 서로를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수는 엘리자베스가 늙고 아름답지도 않으며 하는 것이라고는 집을 어지르는 것밖에 없다고 한탄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치우고 수습해야 하는 것에 질색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마움 없이 뻔뻔하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가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와 수는 그렇게 서로를 싫어하면서도 본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켜가면서 각자의 삶을 이어가지만 수는 조금씩 시간을 연장하게 되며 이는 엘리자베스에게 계속해서 분노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수는 방송국의 메인 프로그램인 새해 전야제 프로그램의 MC로 발탁됩니다. 이 사실이 연예계에 알려지며 수는 더욱 유명해지고 다양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엘리자베스에게 척추액을 계속 뽑아 수의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수의 삶은 3개월이나 지속되고 이 3개월간 수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수는 언제나처럼 엘리자베스에게 척추액을 뽑으려고 하는데 척추액이 나오지 않고 피고름이 나오게 됩니다. 수는 긴급하게 서브스턴스에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전달합니다. 서브스턴스에서는 종국에 다다른 것이라며 척수액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체로 돌아가서 본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는 어쩔 수 없이 본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모습의 황당함을 넘어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허리는 휘었고 머리는 다 빠졌으며 관절 어디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보여주는 이기적인 모습에 질색하며 서브스턴스를 종료하기로 합니다. 종료를 위해 약물을 받아온 엘리자베스는 수에게 약물을 주입하는데 약물을 주입하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로 살았던 것이 본인이며 수를 통해 얻은 스포트라이트와 관심,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황급히 수를 살리기 위해 수의 몸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순간 수와 엘리자베스 모두가 깨어나게 됩니다. 수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 분노하며 공격하게 되고 엘리자베스는 생존을 위해 맞서게 됩니다. 신체적 능력에서 앞서는 수는 엘리자베스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그 공격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사망에 수는 절망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제공하는 척수액 없이는 본인의 삶도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는 일단 새해 전야제의 MC를 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척수액을 주사받지 못함으로 인해 신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서 척수액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수를 탄생시킬 때 활용했던 약물이 아직 남았음을 떠올리고 그 약물을 재활용해서 수에게서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킵니다. 새로운 개체는 수의 발행과 달리 기형적인 외모를 가진 존재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며 괴물로 매도당합니다. 새로운 개체는 불완전성으로 인해 신체 붕괴 현상을 겪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엘리자베스의 얼굴만이 남아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영화 서브스턴스를 나름대로 평점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극의 초반,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이들은 엘리자베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들이며 동시에 엘리자베스도 그런 사회적인 시선을 거스를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상실해버린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느끼게 되고 서브스턴스를 하게 됩니다. 수와 엘리자베스는 동일한 인격이고 외형만 다르지만 그 외형에 따라 사회적인 시선이 다름도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서브스턴스를 통해 엘리자베스로도 수로도 살게 된 엘리자베스에게 만들어진 변화도 인상적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수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본체인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수로만 살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 듯 보입니다. 그로 인해 수로 살면서 엘리자베스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엘리자베스의 희생과 노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로의 삶을 즐깁니다. 그래서 수로 살아가는 동안 엘리자베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접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엘리자베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부정합니다. 자신이 본체라는 것, 그래서 수의 시간이 자신으로 인해 존재하고 자신을 소멸하면서 시간을 연장하는 중이며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본인이란 것을 엘리자베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수를 타자화하고 수의 욕망으로 인해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욕망을 가진 것도 선택을 한 것도 본인임을 인식하고 수를 살리는 선택을 하며 결국 붕괴로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사회적인 시선을 통해 위축되고 스스로 수와 비교를 선택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는 종국의 괴물 같은 형체의 자신을 만나게 되고 본래의 자신 일부를 되찾게 되면서 하향된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극복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회적인 시선, 그 시선에 사로잡힌 이들, 그리고 그 시선을 만드는 이들과 함께 그 시선의 비교를 통해 자기 혐오에 갇히게 된 인물이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시선을 경계해야만 하며 바꿔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신의 나이 들어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인간 내면에 대한 생각을 부가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 악연의 1화부터 3화까지의 스토리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은 의사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어 온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환자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는 애초에 너무 심한 화상을 입어서 얼굴과 목소리는 완벽하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환자는 이주연과 이주연의 연인이자 같이 일하는 의사 윤정민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송 당시 급박해서 묻지 못했던 환자의 이름을 이번에 묻게 됩니다. 환자는 자신의 이름을 박재영이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들은 이주연은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가 발현되며 그대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박재영은 학창시절부터 막장 인생을 살았고 지금은 한방을 노리면서 호화 생활을 즐기는 유튜버의 말을 듣고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박재영은 그 투자를 위해 지인에게 돈을 끌어다 썼고 사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그 코인은 좀처럼 오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영은 큰 위기의식 없이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은 살고 있는 곳의 월세도 밀리고 사채를 갚아야 하는 날이 왔음에도 태연하게 유튜브만 보다가 사채업자에게 끌려갑니다. 박재영이 끌려간 곳은 장기적출 수술장으로 묶여있는 박재영 옆에서 실제 장기적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영은 그제야 자신이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돈을 갚지 않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느낍니다. 사채업자는 박재영에게 한 달의 시간을 더 주고 박재영은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박재영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투자한 코인에서 돈을 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소유이며 자신의 미래이자 성공이 약속된 한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재영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지인들에게 접근해보지만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돈을 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재영은 아버지에게 기대기 위해 전화를 해보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음주로 인해 보험 접수 없이 합의를 바라는 상대를 발견하고 그 상대에게 돈을 뜯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어서 합의를 해줬다는 말과 함께 받은 돈의 일부를 건네고 그 건넨 돈마저 다시 받아냅니다. 이후 박재영은 입원한 아버지의 짐을 챙기다가 아버지가 5억짜리 사망보험을 들었음을 확인하고 아버지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삶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박재영은 회사에서 잘린 조선족 조폭 출신 장길용에게 아버지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합니다. 박재영은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박재영은 직접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데 그 지역에 CCTV가 없고 유동인구도 적어서 범인 특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재영은 그 장소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뺑소니 범죄를 제안합니다. 사고사여야 보험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룡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을 진행합니다. 박재영은 범행 당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한 형과 함께 아침까지 함께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침까지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직원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기 위한 눈맞춤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박재영은 아버지 사고 시각에 명확한 알리바이를 확보하게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기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슬픔에 대한 연기를 연습하고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박재영은 경찰서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고 준비했던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사고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살인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신이 박재영이 사건을 계획했던 길이 아닌 산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목격자가 존재하며 그 목격자를 통해 차에서 내린 범인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재영은 상황이 크게 꼬였음을 느끼고 보험금을 걱정하게 됩니다. 박재영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장길용을 만나게 됩니다. 박재영은 곧바로 장길용에게 따지게 되고 장길용은 일을 진행하다 보면 변수는 언제든 생기는 것이고 자신은 어쨌든 일을 완수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박재영은 그런 장길용에게 따져보지만 장길용에게 완력으로 제압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바탕으로 박재영은 장길용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를 제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재영은 보험금을 신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필 담당 직원이 아버지와 사고가 나서 박재영에게 돈을 뜯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절차를 완벽하게 따지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되며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경찰인 백지우는 박재영과 장길용이 만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백지우는 박재영을 수상하게 여겼고 박재영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장길용과의 만남을 확인하며 두 사람이 범죄를 만들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후 백지우는 장길용을 미행하고 장길용은 자신을 따라온 백지훈이 박재영이 보낸 청부업자라고 오해하고 살해합니다. 뒤늦게 백지훈이 경찰이라는 것, 자신이 CCTV가 있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한 장길용은 서둘러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박재영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박재영은 장길용으로 인해 계속 틀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장길용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한상우는 최근에 새롭게 자신의 한의원을 확장한 나름 잘나가는 한의사입니다. 한상우는 현재 이유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상우는 이유정의 외모와 매력에 흠뻑 빠진 상태로 이유정과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자신이 돈을 버는 의미와 돈을 쓰는 행복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이유정은 한상우가 같이 밤을 보내고 싶다고 유혹하고 한상우는 그 유혹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두 사람은 외진 곳에 있는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유정이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며 한상우를 깨웁니다. 한상우는 술을 마셔서 대리를 부르려고 하는데 이유정이 실망과 날카로움을 섞인 반응을 보이자 한상우는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주기로 하고 함께 나서게 됩니다. 이유정은 한상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시도합니다. 그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한상훈은 차로 누군가를 치어버리게 됩니다. 당황한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 한상훈은 자신이 친 사람이 사망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상훈은 목격자를 일단 기절시키고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사망한 사람과 함께 암매장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애초에 범죄와 거리가 있는 인물이고 소심한 한상훈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거기에 옆에 이유정이 있고 이유정이 살인이라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상훈은 목격자인 김범준을 돈으로 매수하고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매장하기로 합니다. 김범준은 살기 위해 한상훈의 계획에 동조하고 두 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박동식을 암매장하는데 박동식은 바로 박재영의 아버지입니다. 김범준은 한상훈에게 자신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한상훈은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악연이 계속 이어지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범준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이유정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상훈은 수리된 차를 가지러 갔다가 자신이 서 있는 무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진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통해 김범준이 육교 위에서 시신을 던졌고 자신이 그 떨어지고 있는 시신을 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상훈은 곧바로 이유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수하고 김범준을 신고할 테니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정은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한 뒤 직접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한상훈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뒤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유정은 김범준과 공범이었고 일부러 차 안에서 한상훈의 시선을 가려 사고를 만들고 사고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돈을 뜯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상훈이 진실을 알게 되자 이유정은 김범준과 함께 한상훈을 살해 후 암매장하기로 합니다. 김범준과 이유정은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폐건물에 도착해서 한상훈을 매장할 구덩이를 팝니다. 그 과정에서 약에 취해 잠들었던 한상훈이 깨어나고 한상훈은 서 있는 이유정을 발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 이유정을 받아버리고 벽과 차 사이에 낀 이유정은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한상훈은 자신이 이유정을 향한 복수를 했음에 만족하고 그 감정에 취해 김범준을 놓치게 되고 결국 김범준에 의해 살해 후 안매장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한상훈도 김범준도 이유정도 몰랐던 목격자가 존재했고 그 목격자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막가지에서는 박재영을 중심으로 한 악인들의 형태가 인상적으로 보여졌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2화에서 등장한 한상훈의 이야기가 이 3화에 집중되며 빠르게 끝났으며 1화 초반에 등장한 이주연의 이야기는 아직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스토리에서는 이주연이 비교적 비중 있게 등장하며 이 인물과 박재영의 이야기가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박재영의 아버지의 시신이 골목길 교통사고에서 안매장까지 가게 된 상황 속에 있는 그 시신이 어떻게 김범준에게 갔는지가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박재영이 장기룡을 어떻게 상대하게 될지와 초반에 그려진 화재 사건의 전말 등이 남은 3화에서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연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이 인물에 대한 서사가 그려지지 않으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는 호기심을, 부정적으로는 답답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주연을 중심으로 극을 풀어가지 않고 매우 부수적으로만 다루면서 이주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의문을 가볍게만 심어주고 적당한 호기심을 전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악연의 사막까지의 흐름은 만족스러웠고 재미와 함께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드라마 악연의 4화부터 6화까지의 스토리와 결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범준과 이유정은 과거 같은 지역에서 학창시절부터 양아치 짓을 하면서 친해진 사이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김범준과 이유정은 함께 꽃뱀 사기를 쳤고 그 과정에서 김범준은 몇 차례 교도소에 다녀옵니다. 출소 이후에도 두 사람의 꽃뱀 사기는 계속 이어졌고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한상훈입니다. 이유정과 김범준은 상대를 협박, 압박하기 좋도록 돈 있고 사회적 평판 있는 유부남을 주 타겟으로 설정했고 그걸 위해 다양한 모임, 동호회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한산한 곳으로 유인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곳에서 상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유정과 김범준은 한상훈에게도 같은 방식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김범준에게 변수가 생기면서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범준과 장기룡은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출소를 앞둔 김범준은 장기룡의 깡과 행동력을 통해 나중에 일을 함께 하자며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출소한 장기룡은 박재영의 의뢰를 받고 자신과 함께 일할 파트너로 김범준을 섭외합니다. 김범준은 장기룡의 의뢰를 받고 함께 하기로 합니다. 박재영 아버지의 실제 보험금 액수 등을 알아낸 것도 김범준입니다. 장기룡과 김범준은 함께 박재영의 아버지 박동식의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생기는 바람에 변수가 생기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일단 숨기기로 합니다. 김범준은 장기룡에게 자신이 뒤처리를 하겠다고 나서고 김범준은 이유정과 결탁해서 한상훈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협박하기로 합니다. 김범준은 한상훈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발각되면서 한상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상훈에 의해 이유정이 살해당하고 김범준은 한상훈을 살해하며 한상훈과 이유정 모두를 안매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한상훈의 아내에게서 불륜조사 의뢰를 받고 한상훈을 미행하던 무해기에게 발각되면서 경찰에게 신고당합니다. 그리고 김범준은 지명수배되고 쫓기게 됩니다. 김범준은 자신을 향한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황하는데 그때 자신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장기룡은 자신이 경찰의 추격을 받기 전에 밀항하기 위해서 박재영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박재영은 자신이 장기룡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싫어서 장기룡으로 인해 꼬인 상황이 싫어서 그리고 돈을 나눠줄 생각이 없어서 장기룡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박재영은 자신이 장기룡을 죽이고 상황을 꾸미면 자신은 무사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박재영은 자신이 무시하던 장기룡에게 당하고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장기룡에게 우위에 서는 그를 살해하는 순간을 기대하며 몇 차례 시뮬레이션까지 해봅니다.
하지만 장기룡은 그보다 먼저 김범준과 합류했고 김범준을 통해서 박재영이 순순히 돈을 줄 리 없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재영이 차에서 무언가를 연습하는 모습을 봄으로 인해 박재영의 계획을 눈치챘고 역습에서 박재영을 역으로 포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기룡은 자신이 도주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박재영을 고문, 협박하려고 합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김범준은 박재영이 자신과 키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박재영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살해하고 자신이 박재영의 신원을 가지기로 결심합니다. 그걸 위해 방해되는 장기룡을 살해하고 박재영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박재영을 묶어둔 채 박재영의 몸에 휘발유를 가득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박재영의 지갑과 소지품을 챙기고 자신의 신분증과 지갑을 현장에 놔둬서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김범준이 예상하지 못한 가스통이 있었고 화재로 인해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김범준은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은 김범준은 자신을 박재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재영이라는 이름에 놀란 이주연은 박재영을 향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박재영을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감정을 가져도 되는지 실행해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연히 알게 된 무해기억에게 박재영의 과거 조사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주연은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주동자는 이유정으로 자신이 바랬던 학교 모델 자리를 빼앗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유정은 김범준의 조언대로 상황을 만들었고 박재영을 비롯한 3인이 이주연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주연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핵심 가해자인 박재영이 이주연과 서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소개팅을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상황을 설계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주연은 무해계획을 통해 입원한 박재영이 과거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그 박재영이라는 것, 다른 공범들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주연은 박재영으로 위장한 김범준에게 사과를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직접 박재영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김범준은 망가진 얼굴로 인해 어렵지 않게 박재영의 신원을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박재영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상황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태어나고 박재영의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자신이 아닌 성당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약을 바꿔치기 한 이주연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는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주연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며 현장에 나타난 이주연의 연인 윤정민에 의해 목숨을 구합니다. 김범준은 일단은 자신이 쫓기지 않아도 됨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범준이 한 증언 중 수상한 점을 확인하고 현재의 박재영이 박재영이 아니라 김범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서게 됩니다. 김범준은 경찰의 움직임을 의심하고 도주합니다. 그때 김범준은 박재영의 핸드폰에서 디데이 알람을 보게 되고 그 알람과 동시에 그를 박재영으로 오인한 사채업자 일당에게 납치당합니다. 김범준은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당해 장기 적출을 위한 수술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김범준은 자신이 박재영이 아니라 김범준이라고 계속 읍소해보지만 하필 자신의 장기 적출을 담당하는 이가 윤정민이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윤정민은 평소 자신의 패턴과 다르게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기념하듯 이주연이 하지 못했던 복수를 자신이 대신 하기로 하면서 마취 없이 수술을 진행해서 김범준을 죽게 만듭니다. 이주연은 박재영의 생사와 상관없이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윤정민을 통해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자신을 통해 얽매이지 않아도 됨을 느끼면서 편해지고 박재영도 과거의 사건도 내려놓게 됩니다. 극에 등장한 메인 악당들의 사망으로 종결되는 엔딩입니다. 범죄를 끊임없이 일삼았던 김범준은 자신이 만든 화재로 화상의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산채로 해부당하는 고통으로 가득 찬 결말을 맞이합니다. 평생 양아치로 살았고 보험금을 노리며 아버지를 사망하게 만든 박재영은 산채로 불타 죽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유정은 자신이 깔보던 한상훈에게 살해당하며 한상훈은 자신이 복수심에 눈멀어 한 행동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장기룡은 자신이 믿었던 김범준에 의해 배신당하며 사망하는 순간은 허무하게 시신은 꿰뚫리고 불에 타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피해자였던 이주연은 복수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인정받고 내려놓음으로써 평안을 얻게 되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주연은 그저 스스로가 내려놓게 됨으로써 여유를 얻었고 범죄자들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어떠한 보상도 위안도 얻지 못하는 엔딩입니다. 이러한 엔딩을 통해 악인들의 어떤 결말, 특히 알려지지 않고 사법적 경위로 완성되는 결말이 아닌 다른 결말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지속적으로 악을 행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사채업자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예정이기 때문에 악의 소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이 있음을 그려내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악이 매우 잔혹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는 요소를 갖추고 있음이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인 악을 강조하기 위한 요소이자 그게 진행을 위한 요소로 차용되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비현실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악연을 나름대로 평점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악연은 효과적인 긴장감 유지와 다양한 악인들의 등장을 통해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린 작품입니다. 거기에 더해 악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복원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악인들을 처벌해야 할 범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그려낸 느낌도 드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주연의 회복이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개인적인 환경,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려지는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분들의 마음과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의 부재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있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범죄,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루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히든 피겨스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는 국내 기준 2017년 개봉한 시대극, 드라마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26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1962년에 미국의 머큐리 계획을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 실화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1960년대 미국은 소련과 냉전 체제를 유지하며 자본 진영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우주 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합니다. 이 시기 미국 내부에서는 아직 유색인종 차별 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색인종인 사람들은 직업의 선택과 승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인 캐서린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수학 능력을 갖췄으며 그로 인해 학교의 추천과 다른 흑인 직원들의 모금을 바탕으로 어린 나이에 대학까지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캐서린은 나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관계없이 그녀가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은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캐서린은 나사의 STG 부장 해리슨이 유능한 계산원을 필요로 하자 STG로 발령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캐서린은 여전히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해리슨은 뒤늦게 캐서린을 향한 차별을 발견하게 되고 캐서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 차별들을 향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 주인공인 캐서린, 메리, 도로시는 모두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흑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인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인공 3인방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성공합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 인물들이 차별을 극복하는 데 사용한 방법 혹은 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인 캐서린은 자신을 향한 차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한계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 캐서린은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은 명확한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제대로 데이터를 주지 않는 문제와 흑인 전용 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고충이 있음을 폭발하듯 표현합니다. 이러한 캐서린의 모습에서 그녀가 자신의 일과 능력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한 캐서린의 표현에 해리슨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능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해리슨은
곧바로 나사 내부에서만큼은 기본적인 활동에서 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게 환경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흐름의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해리슨이 만들어낸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캐서린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 결과가 자신의 것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역시 캐서린이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요소로 인해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며 한계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리슨이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의 시작으로 인해 변화되고 그 변화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회를 캐서린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한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캐서린이 차별과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그려지는 것 중 하나는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해리슨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성과, 결과에만 몰두하는 인물이라서 이러한 새로운 흐름의 시작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체제, 흐름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거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어떡하든 될 때까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백인이며 남성인 인물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서 그들을 통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리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폭에서 최대한 차별과 한계 없이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가 만든 새로운 흐름을 캐서린이 능력을 바탕으로 그 흐름이 옳은 것임을, 필요한 것임을 증명해냈고 그 증명을 바탕으로 그 흐름에서 가장 앞장서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흐름 혹은 새로운 옳음을 향한 움직임에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존의 흐름에 있는 사람의 깨어있음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며 그 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에 있는 사람의 능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로시의 경우 차별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지만 그 차별에 대해 소극적으로 맞서는 인물이었습니다. 메리의 경우 차별을 인지하고 있고 그 차별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도로시와 메리 역시 캐서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대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자신을 둘러싼 차별을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인물입니다. 도로시의 경우 IBM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질 새로운 미래를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했고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차별과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메리의 경우 인종차별 철폐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만들어질 새로운 역사와 기록을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새로운 흐름에 앞장서며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차별과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캐서린, 도로시, 메리 세 사람 모두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회가 이들에게 능력 발휘할 기회를 차별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주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되고 편협한 억압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재능을 묵히고 썩히는 부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 발전을 막는 것이었고 이것이 미국이 소련에게 우주전쟁에서 뒤지는 결과로 뭉뚱그려 표현됩니다. 그에 대한 증명이 세 사람이 나사에 공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며 단순히 그 순간의 성공뿐 아니라 나사의 긍정적인 미래까지 만들었음을 통해 보여집니다. 특징적인 점은 아무리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의 개인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거대한 한계를 극복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메리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차별과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통해 그려집니다. 극에서 이러한 변화는 차별을 하는 기득권에 있는 해리슨의 과감한 결정이 있던지 리더를 중심으로 한 개인이 아닌 시민들을 통한 민의가 만들어지던지 IBM이라는 새로운 문물의 등장이 있던지 하는 큰 흐름이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를 위해서는 깨어있는 지식인과 시민이 필요하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출해야 하며 새로운 흐름의 완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능력과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를 나름대로 평점해 보자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화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차별과 한계, 그에 대한 극복이 인상적으로 다뤄지는 작품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능력을 갖춘 개인이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힘든 현실을 잘 보여주며 개인이 시민이 가져야 할 인식과 삶의 자세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흐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흐름을 원하는 그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들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전달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고 재밌게 본 작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드라마 가족 계획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가족 계획은 국내 기준 2024년 공개된 스릴러, 판타지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총 6부작으로 공개되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연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슈츠, 허쉬 등의 김정민 작가가 각본을 맡은 작품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시즌2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영수는 과거 특교대라는 곳에서 길러지며 전투 능력과 함께 브레인 해킹이라는 자신만의 특수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특교대가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곳을 탈출해서 남편인 백철이와 아버지 백강성, 쌍둥이 남매 백지훈, 백지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백철이와 백강성 역시 특교대에 있었으며 어떤 상황을 계기로 한영수와 함께 특교대를 탈출해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특교대의 주적이 언제든 자신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한영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하지만 백지우가 학교에서 일진들을 힘으로 정리해버리면서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은 이사를 하게 됩니다. 특이점은 지금까지는 추적을 피해서 계속 다른 지역을 돌면서 살았던 것과 달리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 시작부터 교통사고와 새로운 학교에 존재하는 쓰레기 일진들로 인해 가족들에게는 순탄치 않은 시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영수의 가족의 비밀은 모두가 특교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한영수와 백철이는 어린 시절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특교대에 납치되듯 끌려와 훈련을 받았고 특수한 능력과 전투력을 얻으며 생존에 성공, 특교대에서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끌려왔을 때보다 더 어린 갓난 아이들이 특교대로 와서 길러지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반발심이 생긴 한영수는 백철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탈출하게 되는데 이때 데려온 아이들이 백지훈, 백지우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강성 역시 한영수, 백철이 두 사람의 친아버지가 아니며 특교대에서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특교대를 가정, 특교대의 책임자인 백강성, 안소진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 것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백지훈, 백지우는 자신들이 한영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가 그의 진행과 함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은 모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강성, 백철이는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백강성은 백지우를, 백철이는 백지훈을 훈련시키면서 백지우, 백지훈 역시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백강성의 경우 전투 능력과 순발력, 그리고 상황 판단과 전개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 이상의 능력은 아직 보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철이는 평범한 인간과 비교되지 않는 압도적으로 강한 근력, 순발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 골격에 대한 이해는 물론 활용, 치료까지 가능한 인물입니다. 극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특수능력은 한영수의 브레인 해킹입니다. 최면과 비슷한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강제로 기억을 심는 것은 물론 그 기억으로 인한 환각, 공포, 통증까지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3인의 능력은 특교대의 훈련과 그 훈련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각성을 통해서 각자의 능력을 완벽하게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지우, 백지우는 특교대의 훈련을 받기 전 갓난아이 시절에 한영수에 의해 특교대를 나오게 됨으로써 특교대와 관련된 능력이나 각성과는 연관이 없어야 하지만 백철이, 백강성의 훈련으로 인해 전투 능력은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백지우가 각성과 관련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백지훈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과 빠른 습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가족계획의 핵심 스토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학교에서의 일진과의 관련된 스토리, 두 번째는 연쇄 살인범인 개발이, 세 번째는 특교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토리라인이 겹치면서 이 작품의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토리라인이 겹치면서 한영수의 선택 이유가 보여지며 시즌2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스토리는 극을 통해서 한꺼번에 진행되지만 일부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후반부에 보여줌으로써 단조로움을 회피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자칫 잘못하면 스토리가 너무 밋밋해지거나 애매한 반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드라마 가족계획은 다른 재미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단점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제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지훈, 백지우가 전학으로 온 새로운 학교에는 조규태를 비롯한 일진들의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규태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찍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협박하고 그 협박을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성착취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조규태의 뒤에는 겉으로 모범생으로 보였던 학생회장 박재권이 있었고 여자 일진이며 가출팸의 리더인 유미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규태의 아버지는 지역의 유명 건달이자 본인도 법을 무시하고 아들도 어떡하든 커버하려고 노력하는 조회팔입니다. 그로 인해 조규태는 거침없이 자신의 악행을 이어나갔고 박재권은 지역 유명 교회의 목사이자 겉으로 선함을 추종하는 윤명한의 양아들이라서 의심을 피했습니다. 유미옥 역시 양어머니에 가까운 오길자의 악행과 윤명한식의 양육으로 인해 악행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역 공무원인 장로원이 합류하면서 개인 정보를 확보한 협박이 용이해지면서 조규태, 박재권 일당은 돈을 벌고 장로원은 성착취를 일삼으며 악행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의 악행은 1차적으로는 백지우의 전투력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학교 내에서 나름 강력한 일진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조규태는 백지우 한 명에게 손쉽게 무너지게 되고 한영수의 능력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 백지훈이 조규태의 배우의 박재권에 있음을 알리고 백지훈의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딥페이크나 협박용 영상을 삭제하면서 박재권 역시 몰락하며 학교의 일진 세력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학생들 뒤에 있던 어른인 조혜팔과 장로원의 몰락까지 만들어지며 학교 내에서 폭력과 착취를 담당하던 세력의 전반적인 몰락이 완성되며 학교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의 평화는 오길자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길자는 겉보기에 괜찮은 가출팸을 직접 운영하면서 가출 결심한 이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감금하고 장기 밀매를 해온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출을 결심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오길자에게 엄청난 타격이 되고 동시에 자신의 동료를 제거한 한영수에 대한 분노로 대항을 선택하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금수시에서 드러난 위협, 드러나지 않았던 위협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며 새로운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개발이는 재개발 지역에서만 살인을 저질러서 붙여진 별명으로 전국적으로 쫓고 있는 연쇄 살인범입니다. 드라마 가족계획에서는 이 살인범을 추적하는 경찰의 모습을 그리며 동시에 한영수의 가족이 엮이게 된 정호철이 개발이일 가능성을 보여주며 긴장감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반부터 개발이가 한영수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한영수가 금수시로 이사온 이유가 개발이와 자신의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위협이 되면 제거하기 위해서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후 개발이가 특교대 출신으로 한영수를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이 공개되며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금수시의 악당들의 우두머리임이 보여지며 긴장감이 증폭되고 이 인물에게 한영수의 능력이 먹히지 않음을 통해 긴장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영수가 백철이가 온몸을 바쳐 만들어낸 찬스를 바탕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이 드라마에서 공개되었던 악당들이 모두 벌을 받으며 마무리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한영수가 최종 보스인 윤명한과의 전투에서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전면전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요인 하나로 너무 단조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스토리 전개를 위한 무언가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 결말을 확인하면 색다른 느낌으로 연결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구독, 좋아요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극에서 공개되었던 금수시의 악당들은 모두 제거되면서 가족을 향한 당장의 위협은 사라지게 되면서 잠깐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평화는 다소 극단적으로 그려지는데 시체가 앞에 있고 경찰 혹은 구급차가 곧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방치하고 휴식을 취하며 밥을 달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 백강성이 바라던 대로 가족이 완성되었음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극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특교대와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시즌2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남아있는 특교대와의 문제는 특교대가 한영수를 한 번도 놓친 적 없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특교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영수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영수의 표정이 충격받은 것처럼 그려지는 만큼 한영수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진의 대사, 그리고 윤명환의 행동을 볼 때 가족계획은 특교대라는 집단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짜 가족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 위장한 상태의 새로운 특교대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인 듯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교대에 소속되어 성장, 육성된 아이들은 갓난 아이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라게 되어 이질감 없이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가족이기 때문에 더 믿고 따르게 되며 자연스럽게 세뇌되며 특교대를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러한 부분의 기억이 한영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백철이가 한영수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하는 이유가 백철이가 과거에 품었던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영수가 건 암시 때문임이 보여지고 그것을 한영수가 이번에 새롭게 기억해내는 장면이 시청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한영수가 어떤 계획을 위해 자신을 지켜줄 백철이에게 암시를 걸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백강희와 자신에게도 어떤 암시와 기억 조작을 해 가족 계획을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백지우가 가족 계획의 어떤 플랜으로 인해 각성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영수가 윤명환과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이유는 서로가 실행한 가족 계획의 성과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영수는 여기에 이르는 과정, 상황, 결과를 모두 예측했다는 것이며 만약 자신의 계산이 틀려서 윤명환에게 가족 계획에서 밀렸다면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까지 각오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즌2가 만들어진다면 시즌2의 관건은 한영수가 왜 이런 가족 계획을 세웠는지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가족 계획을 나름대로 평점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가족 계획은 적당하게 클리셰를 사용해서 너무 새롭거나 튀지 않게 적당한 익숙함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이 작품만의 개성과 색다름을 잘 쌓아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판타지적 소재나 흐름이 튀지 않고 적당히 잘 받아들여지며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던져진 큰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잘 그려내면서 시즌1의 마무리를 잘 갖췄고 동시에 시즌2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후를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나름의 엔딩을 갖췄기 때문에 시즌2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목인 가족 계획에 대한 것을 시즌2에 대한 거대한 떡밥으로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2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즌1에 대한 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으로 본 작품이며 판타지 스릴러 장르, 범죄 장르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